엄마, 아빠, 이사 뒤 남편 손목시계가 사라져 이사업체에 물으니 나쁜 일 겪은 셈치래. 남편한테 욕설 전화도 왔어. 이 이야기는 인터넷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나 이번에 남편이랑 이사했잖아. 멀리 간 것도 아니고 같은 생활권 안에서 짐을 옮기는 거라 유명하다는 이사업체를 알아보고 맡겼어. 엄마 아빠가 보기에는 내가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지 일단 들어보고 말해줘. 처음엔 그냥 정신없는 이사 하루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이사 끝나고 짐을 정리하다가 남편 손목 시계가 안 보이는 걸 알게 됐어. 그 시계는 향수랑 안경, 필통, 간단한 서류랑 같이 가방에 넣어둔 거였고 남편이 전날 따로 빼놨다가 아침에 챙기려다 놓고 간 거였어. 우리도 그 부분은 마음에 걸렸어. 이 귀중품이면 끝까지 직접 들고 있었어야 하는데 정신없다는 이유로 가방에 둔 채 이사를 맡긴 건 우리 부주의도 맞았으니까. 그래서 업체에 전화해서 그 가방을 누가 포장했는지, 혹시 시계를 본 사람이 있는지 물어봤어. 알아보니 그 가방을 포장한 사람이 여성 직원이라고 하더라. 그 직원도 가방을 싼 건 맞지만 시계는 보지 못했다고 했어. 거기까지는 나도 받아들일 수 있었어. 그런데 그다음 말이 이상했어. 아이가 태어나면 웃는 얼굴 보면서 그냥 안 좋은 일 한번 겪은 셈치고 넘기면 어떠냐는 식으로 말하더라. 심지어 예전에 다이아를 잃어버렸다고 거짓말한 사람 이야기를 꺼내고 우리 형편을 건드리는 말까지 이어졌어. 시계를 찾고 싶어서 물어본 사람한테 그런 말을 듣는 게 너무 모욕적으로 느껴졌어. 엄마, 아빠. 나는 그때 시계값보다 그 말들이 더 오래 남았어. 잃어버린 물건을 물어봤을 뿐인데 갑자기 내가 거짓말하는 사람처럼 취급받는 기분이었어. 보험 이야기도 처음엔 된다는 쪽으로 들었는데 나중에는 분실은 안 되고 파손만 된다는 말로 바뀌었어. 그래서 뭘 믿고 기다려야 하는지도 흐려졌어. 이사 당일에도 이상한 일이 있었어. 업체 쪽에서 다른 동으로 잘못 갔고 준비한 사다리차도 현장에 맞지 않는 상황이 생겼어. 그 문제 때문에 사다리차 쪽 남성이 언성을 높였고 결국 추가비까지 요구했어. 우리는 원래 견적에 포함된 줄 알았는데 현장에서는 돈을 더 내야 하는 분위기로 흘러갔어. 결국 추가비를 냈어. 원래 견적에 포함된 줄 알았던 비용을 현장에서 다시 낸 셈이라. 그 장면도 계속 마음에 걸렸어. 그 다음 날쯤 보험 관련해서 연락하던 담당자는 보험증권을 보내고는 연락이 잘 닿지 않았어. 시계는 안 보이고 추가비는 냈고 말들은 계속 상처로 남아 있었어. 그러다 남편한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 상대는 업체 쪽 남성이었고 남편이 사과를 요구하자 분위기가 거칠어졌다고 했어. 남편이 가족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도 되느냐고 묻는 과정에서 그 남성이 욕설을 하고 찾아가겠다는 말까지 했다고 들었어. 남편은 그 통화를 녹음해 뒀다고 했어. 물건이 안 보인다는 문의가 왜 그런 전화로 돌아오는지 이해가 안 됐어. 그 뒤로도 일은 아침부터 같은 사람에게 전화가 계속 왔다고 했어. 받지 못한 전화가 여러 번 쌓였고, 우리는 경찰에도 가보고 소비자 중재 쪽에도 연락했어. 경찰에 다녀온 뒤에도 시계는 보이지 않았고, 욕설 전화와 추가비 문제도 그대로 남아 있었어. 소비자 중재 쪽에서는 사다리차 추가비 문제를 사이에 두고 이야기해줬어. 이후 업체 쪽에서는 그 추가비를 돌려주기로 했다고 연락이 왔어. 그리고 욕설 전화를 했던 그 남성 관계자가 남편에게 다시 전화해서 본인이 욕한 것은 정말 미안하다는 취지로 사과했어. 남편도 통화 중 언성을 높인 부분은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했어. 남편이 사과 전화를 받았다고 해도 시계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고 시계 보상도 받기 어려운 쪽으로 남았어. 추가비는 돌려주기로 했다는 연락이 왔지만
내가 겪은 하루가 그 말 하나로 없어지는 건 아니었어. 나쁜 일 한 번 겪은 셈치라는 말, 모르는 남성의 욕설 전화, 돌아오지 않은 시계가 같이 남았어. 그래도 내가 붙잡고 있는 건 그 사람들 말의 무게였어. 물건을 잃어버린 쪽에도 부주의가 있었다고 해서 문의한 사람에게 그런 식으로 말해도 되는 건 아니니까. 엄마, 아빠,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도 모르겠어. 우리가 시계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책임은 분명히 있는데, 엄마, 아빠라면 여기서 내가 뭘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해?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엄마, 아빠, 시어머니가 우리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서 내 가방을 말없이 가져갔어. 그걸 신우이한테 줬고, 신우이는 내 앞에서 그 가방을 바닥에 던졌어. 나 이 집안 사람들을 다시 믿어도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해? 이 이야기는 인터넷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있잖아. 나 결혼한 지 아직 오래된 것도 아니고 아이도 없잖아. 시댁이 우리 집이랑 가까워서 처음엔 그냥 편하다고 생각했어. 반찬도 오가고 안부도 묻고 그 정도 왕래는 괜찮다고 봤거든. 근데 그게 우리 집 문을 마음대로 열어도 된다는 뜻은 아니잖아, 엄마. 시어머니가 비밀번호를 알고 난 뒤부터는 연락 없이 들어오는 일이 일주일에 몇 번씩 있었어. 연락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오고 옷장이나 수납장, 냉장고까지 보는 시기였어. 새 옷이 보이면 얼마냐, 어디서 샀냐고 묻고. 아빠, 이게 그냥 방문은 아니지 않아? 그때마다 바로 싫다고 말했어야 했는데 며느리가 괜히 예민하다는 말 들을까봐 삼켰어. 나도 내가 참으면 조용히 지나갈 줄 알았나 봐. 근데 엄마, 지금 생각하면 그때 이미 선이 조금씩 밀리고 있었던 거야. 며칠 전에 친구 결혼식에 다녀왔거든? 집에 와서 정리하는데 내가 자주 들던 작은 크로스백이 안 보였어. 그땐 진짜 내가 어디 둔 줄 알았어. 누가 우리 집에서 그걸 들고 나갔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어. 며칠 뒤에 시어머니가 전화해서 남편 좋아하는 반찬을 해놨으니까 가져가라고 했어. 그래서 시댁에 갔지. 나는 그냥 반찬만 받아오면 되는 줄 알았어. 내 가방이 거기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해, 엄마. 근데 신우이가 방에서 나오는데 내 가방을 메고 있는 거야. 내가 순간 멈춰서 그거 내 가방 아니냐고 물었어. 신우이는 너무 아무렇지 않게 어머니가 갖다 줬다는 식으로 말했어. 나는 바로 시어머니를 봤어. 시어머니는 우리 집에 갔을 때 내가 그 가방을 안 메고 두었길래 가져왔다는 식으로 말했어. 엄마, 그게 말이 돼? 안 메고 두면 가져가도 되는 물건이 되는 거야? 그 순간 가방값보다 우리 집 문이 먼저 생각났어. 비밀번호를 알고 들어온 사람이 내 물건을 보고 마음대로 들고 나와서 다른 사람한테 준 거잖아. 아빠, 이건 물건 하나 문제가 아니라 집안 경계가 무너진 거잖아. 내가 왜 묻지도 않고 가져가셨냐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언성을 높였어. 가족끼리 그럴 수도 있다는 식으로 분위기가 가는데 나는 그 말이 더 무서웠어. 가족이면 내 허락 없이 가져가도 된다는 말처럼 들렸거든. 그때 신우이가 가방을 벗었어. 별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더니 안에 있던 물건을 쏟아내고 가방을 바닥에 던졌어. 엄마, 나 그 장면 보고 바로 말이 안 나왔어. 내 물건이 내 앞에서 그렇게 다뤄진 거잖아. 그래도 가방은 내가 들고 나왔어. 뒤에서는 시어머니가 소리치는 게 들렸고 신우이는 가방을 낮춰 말하는 식의 말을 했어. 집으로 오는 길에 남편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았어. 일을 준비하느라 못 받는 것 같았어. 그래서 집에 와서 한참 앉아 있었어.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계속 생각했어. 엄마, 아빠, 나 그동안 문 열고 들어오는 일도 넘겼고
수납장 보는 것도 넘겼고 새 물건 묻는 것도 넘겼잖아. 근데 가방이 신우의 어깨에 걸려 나온 순간 그게 다 따로따로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 내가 너무 늦게 알아차린 걸까? 그날 밤에 남편한테 전화가 왔거든. 내가 바로 다 말하려다가 그냥 집에 오면 얘기하자고 했어. 전화로는 정리가 안 됐어. 그 뒤에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몇 번 왔는데 받지 않았어. 남편이 일찍 집에 왔거든. 그래서 내가 그날 일을 다 말했어. 시댁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가방을 어떻게 봤는지, 신우이가 어떻게 던졌는지. 내가 남겨둔 이야기랑 사람들 반응도 보여줬어. 그러니까 남편이 그걸 보고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다고 하더라. 왜 말하지 않았냐고도 물었어. 근데 엄마, 그 말을 듣는다고 바로 괜찮아지진 않더라. 내가 듣고 싶었던 건 위로 한마디만은 아니었나 봐. 내 집 문이랑 내 물건을 지키는 말을 왜 매번 나 혼자 해야 했는지. 그게 너무 서러웠어. 그리고 남편이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알아? 현관 비밀번호를 바꾼 거야. 어머니가 물어보면 자기가 바꿨으니 자기한테 말하라고 하래. 그걸 보면서 이제라도 바뀌는구나 싶었어. 그런데 왜 내 가방이 바닥에 던져진 뒤에야 바뀌는 걸까? 그 생각도 같이 들었어. 아빠, 내가 너무 꼬인 거야? 남편이 움직인 건 맞아. 이제라도 바뀌어서 고마운 마음도 있었어. 그런데 왜 이제야 바뀌는 걸까 싶은 마음도 같이 들었어. 그리고 다음날 있잖아.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전화했대. 앞으로 오기 며칠 전에는 먼저 연락하라고 말했다고 했어. 가방을 말없이 가져간 건 잘못이고 나한테도 사과해야 한다고 했고 그 말은 분명히 했대. 그 전화 끊고는 바로 신우이한테도 전화했대. 가방 앞물건을 쏟고 바닥에 던진 일, 그리고 반말 섞인 말투를 짚었다고 했어. 통화 중에 목소리도 높아졌다고 했고 나 그 얘기 들으면서 속이 시원한 마음이랑 불편한 마음이 같이 있었어. 그러고 나서 남편이 그러더라. 당분간은 시댁이랑 마주칠 일 없을 거라고. 그날은 엄마랑 저녁 먹고 오라고도 했어. 그 말이 고맙긴 했어. 그런데 고마운 거랑 마음이 안전해지는 건 다르더라, 엄마. 1시간쯤 뒤에 신우이 상태 문구가 바뀐 걸 봤어. 음, 그렇게까지 해야 했냐는 듯한 말이었어. 나도 짧게 대꾸하듯 내 상태 문구를 바꿨어. 하고 나서도 내가 과한 건지, 이제야 선을 세운 건지 계속 헷갈렸어. 엄마, 아빠, 남편이 비밀번호를 바꾼 것도 맞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한 것도 맞아. 근데 그걸로 이 집안을 다시 믿어도 되는 걸까? 앞으로 연락 없이 오면 문을 열어주지 않겠다고 딱 말해야 할까? 내 물건은 아무리 가족이어도 허락 없이 가져가면 안 된다고 더 분명히 말해야 할까? 아니면 남편이 이미 말했으니까 조금 지켜봐야 할까? 나 지금 그 선을 어디까지 세워야 하는지 모르겠어. 엄마 아빠가 듣기엔 내가 예민한 딸이야. 아니면 당연히 화낼 일인 거야?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엄마 아빠, 내 휴가인데 시어머니가 아이 데리고 시댁에 와서 지내래. 그러면서 나 같은 시어머니가 어디 있냐고 하셨는데 내가 이걸 어디까지 맞춰드려야 하는지 모르겠어. 이 이야기는 인터넷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우리 아이 유치원이 2주 동안 방학이라서 지난주는 남편이 휴가를 내고 아이랑 있었고 이번 주는 내가 휴가를 내고 아이랑 있기로 했어. 우리는 둘 다 시간을 조금 조절할 수 있어서 아이 돌보는 건 되도록 우리 부부가 나눠 하자는 쪽이었고 시댁도 멀리 떨어진 곳은 아니고 시어머니는 평소에 시누이네 아이 등하원도 도와주셔. 그런지 우리 아이 방학도 자연스럽게 시댁 일정 안으로 넣고 싶어 하시는 느낌이 있었어.
지난주에 남편이 아이를 보던 날에도 시어머니가 나한테 전화를 하셨어. 남편이랑 아이만 있는데 먹을 건 해놨냐? 배달 음식만 먹는 거 아니냐고 묻더라. 엄마, 아빠, 그때 나는 좀 이상했어. 집에 있는 건 아이 아빠인데 왜 회사에 있는 나한테 밥을 확인하시는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그런 건 저한테 묻지 말고 아이 아빠한테 물어보시라고 했어.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아들한테 전화하면 당연히 있다고 할 거라고 하셨어. 내가 그러면 남편이랑 아이를 시댁으로 보내드릴 테니 어머니가 챙겨주시면 되겠다고 하니까 바쁘면 일하라면서 전화를 끊으셨어. 퇴근하고 남편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바로 자기 엄마한테 음식 먹고 싶다고 다음날 아이를 데리고 시댁에 가겠다고 했어. 다음날 남편과 아이가 시댁에 갔고 남편은 거기서 놀고 자고 가겠다는 말도 했는데 시어머니가 집에 가라고 해서 아이랑 같이 돌아왔고 그런데 오늘 내 휴가 주간에 시어머니가 다시 전화를 하셨어. 다른 집은 휴가 때 아들 내외가 먼저 같이 가자고 챙긴다는데 우리는 연락도 없냐고 하시더라. 내가 지난주에 아들 휴가였을 때 바람 쐬고 오시지 그랬냐고 했더니 그때는 너무 더웠다고 하셨어. 그래서 이번 주는 비가 온다는데 어디 가고 싶으신 거냐고 물었어. 그랬더니 꼭 어디를 가자는 게 아니라 두 집에서 에어컨을 켤 필요가 있냐고 하셨어. 아이를 데리고 시댁에 와서 맛있는 거 해먹고 아이들도 같이 놀리자는 말이었어. 엄마, 아빠, 내 휴가가 그냥 쉬는 날도 아니잖아. 아이랑 집에서 편하게 보내려고 어렵게 맞춘 시간인데 그 시간이 갑자기 시댁에서 밥 먹고 아이들 같이 보자는 일정으로 바뀌는 느낌이 들었어. 그리고 우리 아이랑 조카가 같이 있으면 잘 맞지 않을 때가 있었어. 조카는 에너지가 많은 편이고 그 옆에서 우리 아이가 불편해하는 걸 몇 번 봐서 나는 둘만 두지 않고 계속 살펴보게 되더라. 그래서 나는 아이가 집에 있고 싶어 한다고 말씀드렸어. 그러자 시어머니는 자기가 며느리한테 밥을 하라고 하느냐, 애를 보라고 하느냐, 같이 있으면 서로 쉬자는 거라고 하셨어. 그러고는 나 같은 시어머니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시더라.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웃음이 먼저 나왔어. 그래서 어머니가 저 말고 며느리가 또 있으시냐고 물었어. 시어머니 평가는 며느리인 내가 하는 거 아니냐고도 말했어. 시어머니가 그럼 내가 악덕 시어머니라는 거냐고 하시길래 누가 그렇게 말했냐고 어머니가 스스로 그렇게 평가하신 거 아니냐고 했지.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됐다 안 와도 된다면서 전화를 끊으셨어. 나는 한참 휴대폰만 보고 있다가 남편한테 메시지를 보냈어. 남편은 자기 엄마가 정말 그런 말을 했냐는 식으로 어이없어 했어. 그런데 엄마 아빠 나는 그 반응을 듣고도 마음이 완전히 편해지지는 않았어. 왜냐하면 이 일이 한 번의 전화만은 아닌 것 같아서 그래. 시어머니는 남편이 아이를 볼 때도 나한테 밥을 묻고 내가 아이를 보는 휴가에는 아이를 데리고 시댁에 오라고 하셨잖아. 나는 며느리라서 예의를 지키고 싶은 마음도 있어. 그런데 내 휴가와 내 아이가 쉬는 방식까지 시댁에서 정해도 되는 건지, 그걸 좋은 시어머니라는 말로 넘겨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 엄마, 아빠,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은 걸까? 아니면 이번처럼 아이 방학과 내 휴가가 걸린 일에서는 처음부터 분명하게 선을 그어도 되는 걸까? 엄마, 아빠, 남편이 신혼집 돈 5천만 원 통장을 못 보여주더니 몰래 코인에 넣어 다 잃었대. 이 이야기는 인터넷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나. 결혼 준비할 때부터 남편이랑 우리 본가에서 같이 지냈잖아. 올해 초에 결혼하고 우리 둘이 신혼집 알아보려고 계속 움직이고 있었어.
결혼식도 양가 도움 없이 치렀고, 새 집은 우리 힘으로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집 이야기가 나오면 내가 더 조심스러웠어. 시아버지가 집 구할 때 보태 쓰라고 5월에 5천만 원을 줬다고 했어. 그래서 나는 그 돈은 건드리지 말고 집 찾을 때까지 잘 가지고 있으라고 남편한테 분명히 말했어. 남편은 결혼 초에도 자기가 모은 돈을 코인으로 잃은 적이 있었거든. 엄마 아빠 그래서 내가 코인이나 사업 얘기 나오면 하지 말라고 했던 거야. 그런데 이번 달 내내 우리는 은행도 가고 부동산도 다녔어. 남편은 5천만 원이 있으니 전세 대출 80%를 받아 2억 5천짜리 집에 들어가자고 숫자까지 맞춰 말했어. 나는 당연히 통장이 남아있는 줄 알았어. 집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오가니까. 이제 시아버지가 준 통장을 가져오라고 남편한테 말했지. 그런데 남편이 빈손으로 오더라. 아버지가 안 계신다. 저녁에 가자, 내일 하자. 그런 식으로 자꾸 시간을 미뤘어. 엄마, 아빠, 그때부터 내 속이 이상했어. 돈 이야기를 하는데 통장은 없고 남편 말은 계속 바뀌니까 내가 뭘 믿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 결국 시댁에 가기 직전에 남편이 말했어. 5월에 받은 5천만 원을 전부 코인에 넣었고 다 날렸다고. 그 말을 듣는데 내가 화난 건 돈 하나만이 아니었어. 2달 동안 없어진 돈을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나랑 은행을 돌고 집을 본 거잖아. 나한테는 신혼집을 같이 고르는 시간인 줄 알았는데 남편한테는 이미 사라진 돈을 숨기는 시간이었던 거야. 엄마, 아빠, 이걸 그냥 실수라고 봐야 해? 그동안 남편이 집값을 말하고 대출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나는 우리 앞날을 계산하고 있었어. 나는 그 말 믿고 집을 같이 보러 다녔고 그 시간이 우리 둘의 준비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남편은 그 계산의 바닥이 비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잖아. 나는 남편한테 내 입으로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사죄하라고 했어. 남편은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시댁 앞에서 한참 버텼어. 1시간쯤 신랑이 한 끝에 들어갔고 남편이 시부모님께 말했어. 집 구하라고 받은 돈을 코인에 넣어 잃었고 나한테 숨겼다고. 시부모님은 돈은 다시 모으면 되지만 왜 아내에게 숨겼느냐고 했어. 부부 사이에 신뢰가 중요하다는 말도 하셨어. 그 말을 들으면서도 내 마음이 편해지지는 않았어. 엄마, 아빠, 남편이 부모님 앞에서 말한 건 맞지만 내 앞에서 2달을 버틴 사실은 그대로 남아 있었어. 시부모님은 다음날 다시 이야기하자고 했어. 나는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당분간 집에 들어오지도 말고 연락하지도 말라고 했어. 그리고 들어오려면 대출이 아니라 5천만 원을 벌어서 가지고 들어오라고 했어. 그런데 엄마, 아빠, 여기서 내가 더 흔들린 건 남편이 매달 용돈이라며 월급의 절반쯤을 나눠줬고 먹고 싶은 것과 가고 싶은 것도 하게 해줬다는 거였어. 나는 그 돈도 거의 안 쓰고 이사 갈 때 보태려고 모아두고 있었거든? 그래서 혼인신고도 아이도 없는 지금 갈라서야 하는지 그래도 열심히 벌어온 걸 봐서 한 번은 용서해야 하는지 머리가 복잡했어. 나는 돈을 잃은 사람보다 그 돈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나를 데리고 은행과 부동산을 다닌 사람이 더 낯설었어. 내가 예민한 거야? 아니면 이건 같이 살기 전에 멈춰서야 하는 신호야? 엄마 아빠라면 딸이 이런 말을 하면 뭐부터 보라고 할 것 같아. 나는 지금 남편의 사과보다 앞으로 같은 돈과 같은 거짓말을 다시 맡길 수 있는지가 제일 겁나?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부부 사이의 돈과 신뢰 중 어디까지 다시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엄마, 아빠, 내 명의 아파트에 월 100만 원씩 내겠다던 남편이 공동명의까지 말하기 시작해서 나 지금 별거 중이야. 이 이야기는 인터넷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나 결혼 전에 엄마 아빠가 나눠준 돈 중 일부로 3억 4천 아파트를 내 명의로 마련했어. 새 가전이랑 가구도 내가 준비했고, 처음에는 그 집은 전월세를 주고 작은 아파트를 반반으로 구하려고 했어. 그런데 남편이 그 집을 알고 나서 새 집 구하지 말고 거기서 같이 살자고 했어. 내가 몸만 들어오는 거냐고 물으니까 대출도 없으니 매달 100만 원씩 주고 반쯤 갚으면 공동명의도 하겠다고 먼저 말했어. 엄마, 아빠, 그때 나는 그 말을 돈만 받겠다는 뜻으로 들은 게 아니었어. 약속의 선은 서로 안다고 생각했어. 결혼하고 남편은 별거 2달 전까지 매달 100만 원을 냈어. 나중에 따져보니 1년 3개월치 1,300만 원 정도였고 한 번은 안 준 적도 있었어. 문제는 결혼 1년쯤 지나서부터였어. 남편이 공동명의도 안 해주는데 왜 자기가 100만 원씩 내야 하냐는 식으로 말하기 시작했어. 엄마, 아빠, 나는 거기서부터 마음이 이상했어. 내 집에 들어오자고 한 것도 100만 원을 주겠다고 한 것도 남편이 먼저였는데 어느 순간 그 돈이 남편에게만 억울한 계산처럼 바뀌어 있었거든. 집안일도 계속 걸렸어. 우리 둘 다 맞벌이였는데 빨래, 청소, 요리, 설거지는 거의 내가 했고 체감상 내가 9이면 남편은 하나 정도였어. 남편이 하는 건 재활용 정도였어. 그런데 내가 힘들다고 하면 남편은 빨래는 세탁기가 하고 청소는 로봇 청소기가 하고 자기는 요리를 못한다고 말했어. 나도 기계가 돌리는 건 알아. 그런데 세탁물을 넣고 널고 개고 로봇 청소기가 못 가는 곳을 치우고 먹을 걸 준비하고 설거지까지 마무리하는 사람은 결국 나였어. 엄마, 아빠, 돈 얘기만이면 내가 이렇게까지 흔들리지는 않았을 것 같아. 집도 내 명의인데 생활은 내 몫이 더 크고 남편은 100만 원을 이유로 자기 부담을 다 한 것처럼 말하니까 숨이 막혔어. 그러다 생신 용돈 얘기까지 나왔어. 나는 엄마 아빠 생신에는 30만 원 정도를 드렸는데 남편은 자기 부모님께는 50만 원씩 드려야 계산이 맞는다고 했어. 그 말도 그냥 액수 차이만의 문제가 아니었어. 내가 가진 집과 내가 하는 살림은 당연한 것처럼 두고 시댁적으로는 더 큰 정성을 계산하는 느낌이었어. 결혼식이랑 신혼여행 비용도 남편이 4,500만 원, 내가 4천만 원 정도 냈어. 그런데 시어머니는 엄마 아빠는 돈이 많아서 알아서 할 테니 그런 정성을 자기들에게 하면 업고 다닌다는 식으로 말했어. 시부모님이 해외여행을 자꾸 말해서 일본 여행도 한 번은 내 돈으로 보내드렸어. 그런데도 남편 쪽 계산은 끝난 게 아니라 내가 더 내야 균형이 맞는다는 쪽으로만 흘렀어. 엄마, 아빠, 나는 그때부터 내가 결혼한 건지, 내 집과 내 월급과 내 노동을 계속 내놓는 사람이 된 건지 헷갈렸어. 처음 약속은 신혼집을 같이 쓰자는 말이었는데, 결혼 뒤에는 집안일도 돈도 시댁 쪽 정성도 내 몫처럼 돌아왔어. 남편에게 공동명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처음 약속을 다시 꺼냈어. 내 집을 신혼집으로 쓰자고 한 사람도 남편이고 100만 원씩 주겠다고 한 사람도 남편이라는 걸 말했어. 하지만 남편은 100만 원을 내고 있으니 자기도 할 만큼 하고 있다는 쪽으로 말했어. 집안일 얘기에는 기계 얘기를 했고 생신 용돈 얘기에는 시부모님 쪽 계산을 다시 들고 나왔어. 결혼 전에는 같이 맞춰 살자던 말로 시작했는데 결혼 뒤에는 내 집과 내 노동과 내 돈을 두고 계산이 계속 달라졌어. 아이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다는 생각까지 들었고, 그래서
별거를 하기로 했어. 별거하자마자 남편에게 받았던 1,300만 원을 돌려보냈어. 결혼식 때 남편이 나보다 500만 원 더 냈던 차이까지 합쳐서 총 1,800만 원을 그대로 입금했어. 엄마, 아빠, 그 돈까지 보내고 나니까 남은 건 더 복잡한 말이 아니었어. 결혼 전 약속과 결혼 뒤 태도가 너무 달라졌고 그 생활에 질려버렸다는 생각이 제일 컸어. 지금 나는 별거 중이고 이혼을 준비하려고 마음먹었어. 받은 돈과 결혼식 차이는 돌려놨고 더는 내 집과 내 생활을 당연한 몫처럼 내놓고 싶지 않아. 엄마, 아빠, 내가 너무 계산적으로 구는 걸까? 내 명의집에 살면서 월 100만 원을 내겠다던 남편이 공동명의와 가사, 시댁 돈까지 이렇게 말하면 엄마, 아빠라면 어디서 선을 그어야 한다고 생각해? 내 명의집 월 100만 원, 가사와 시부모님 돈이 겹치면 어디서 선을 그을지 댓글로 말해줘. 엄마, 아빠. 보증금 4천만 원에 월세 50 내는 집 계약이 아직 6개월이나 남았는데 시부모님이 자기 집을 팔고 우리 돈이랑 대출까지 보태서 공동명의 집을 사업화하자고 했어. 이 이야기는 인터넷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할게. 나 결혼한 지 1년 조금 넘었잖아. 큰 도움 없이 남편이랑 내가 결혼 비용을 나눠냈고 가전이랑 혼수도 우리가 맞췄어. 그래서 지금 사는 오피스텔도 우리 형편에 맞춰 잡은 거였어. 보증금 4천에 월세 50이고 계약 끝나면 전세 대출 받아서 같은 집에 2년은 더 살아보자고 남편이랑 얘기해둔 상태였어. 그런데 갑자기 시부모님 쪽에서 합가 얘기가 나왔어. 그냥 가까이 살자는 정도가 아니라 시부모님 아파트를 팔고 우리 부부가 모은 돈이랑 대출까지 합쳐서 경기도 쪽 아파트를 사자는 말이었어. 명의는 우리 부부 공동 명의로 해주겠다고 했대. 말만 들으면 조건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내 귀에는 결혼 1년 만에 시부모님이랑 평생 같은 집에서 살아야 한다는 말부터 들어왔어. 남편은 그 자리에서 바로 거절하지 않았어. 오히려 우리 상황에서 냉정하게 내 집 마련이 어렵고 그 조건이면 괜찮은 것 같다고 했어. 엄마, 아빠. 나는 그때부터 가슴이 답답했어. 돈이 적어서 싫다는 게 아니라 매일 같은 집에서 시부모님 눈치 보며 사는 생활을 내가 감당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 내가 남편한테 합가는 아닌 것 같다고 했어. 며느리 입장에서 불편할 수밖에 없고 지금 신혼도 겨우 맞춰가는 중인데 처음부터 다 같이 묶이면 나는 숨 쉴 틈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어. 남편은 그래도 조건을 계속 봐야 한다는 쪽이었어. 시부모님이 가진 돈이 3억대라고 했고 친정에서 도와주는 돈보다 그쪽이 더 크다는 식으로 말했어. 그 말을 듣는데 엄마 아빠 앞에서 이런 말 하기도 민망하지만 내가 사람보다 돈 계산 뒤에 밀린 느낌이 들었어. 내가 같이 살아야 할 사람인데 내 불편함은 조건표 맨 아래에 있는 것 같았어. 나는 우리 둘이 세운 계획을 다시 꺼냈어. 월세 계약도 6개월 남았고 전세로 돌려서 2년 더 살아보자는 얘기도 이미 했는데 왜 갑자기 시부모님 집 매각과 대출 이야기가 우리 집 계획을 밀어내야 하냐고 물었어. 그런데 대화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 한 달 가까이 같은 얘기가 반복됐고 나는 합가가 싫다고 말하고 남편은 현실적인 기회라고 말하는 식으로 계속 부딪혔어. 엄마가 남편한테 전화해서 우리가 필요하면 1억에서 2억 정도는 도와줄 수 있다고 말한 일도 있었잖아. 그 말이 해결책이 되길 바랐다기보다 적어도 내가 무작정 싫다고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 그런데 남편은 그 말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았어. 친정에서 도와주는 돈보다 시부모님 쪽 자산이 더 크다는 식으로 비교했고 나는 그 순간 더 선명해졌어.
엄마, 아빠, 내가 결혼한 사람이 나랑 살 집을 고르는 게 아니라 어느 쪽 돈이 더 큰지를 먼저 보고 있는 것처럼 들렸어. 그래서 내가 예민한 건지 아니면 여기서 멈추는 게 맞는 건지 계속 나한테 물었어. 결국 내가 먼저 이혼 얘기를 꺼냈어. 말이 세게 나간 건 알아도 합가를 받아들이면 앞으로 내 생활이 내 생활이 아니게 될 것 같았어. 남편이랑 싸우고 나서도 마음이 바로 풀리지는 않았어. 시부모님과 같이 살 집을 마련하려고 우리 돈과 대출까지 넣는 구조 자체가 내 안에서는 계속 걸렸어. 나는 이걸 단순히 시부모님이 싫어서 피하는 일로 만들고 싶지 않았어. 내가 붙잡힌 건 합가 자체도 있지만 내 의견을 뒤로 둔 채 집과 돈의 조건이 먼저 굴러가는 흐름이었어. 마음이 더 굳어지면서 나는 합의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어. 아직 같이 살 집을 고르는 단계가 아니라 내가 이 결혼 안에서 내 자리를 지킬 수 있는지부터 봐야겠다고 느꼈어. 엄마, 아빠, 내가 원하는 건 큰 집도 아니고 누구 돈을 더 받는 것도 아니야. 보증금 4천짜리 월세 집이라도 남편이랑 내가 정한 경계 안에서 살 수 있는지가 더 중요했어. 그런데 남편이 그 경계를 끝까지 같은 무게로 봐주지 않으면 나는 합가한 집 문을 열기 전에 이 결혼을 멈춰야 할 것 같아. 그래서 지금도 내가 너무한 건지 아니면 더 늦기 전에 선을 긋는 게 맞는지 묻고 싶어. 너라면 보증금 4천만 원 월세집에서 시작한 결혼 1년 차에 시부모님 집 매각금과 부부 대출을 묶은 공동명의 합가 제안을 받아들일 거야. 아니면 거절할 거야. 댓글로 남겨줘. 엄마, 아빠, 나 세 식구 생활비를 분유랑 기저귀까지 월 60만 원쯤으로 버티는데 시어머니가 한 번 오면 2, 3주씩 계시면서 맥기밥이랑 집안일이 내 몫처럼 됐어. 이 이야기는 인터넷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할게. 나 결혼한 지 3년 됐고 아기는 이제 돌이 가까워졌잖아. 어린이집은 아직 대기라서 내가 집에서 아이를 보고 있고 남편 혼자 버는 돈으로 최대한 아껴 살고 있어. 집도 시댁 도움으로 받은 게 아니라 우리 둘이 나눠서 마련한 청약집이야. 그런데 시어른들 일만 나오면 남편은 자꾸 그냥 내내 하고 넘기래. 엄마, 아빠, 내가 뭘 어디까지 참고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 처음부터 시어머니 일만 있었던 건 아니야. 시할머니가 임신했을 때부터 종교, 연락, 복직, 둘째, 대출, 아기 돌봄까지 계속 말이 많았고 그때마다 남편은 싸우지 말고 받아 넘기자는 쪽이었어. 나도 처음엔 어른이니까 한 번씩 하는 말이라고 넘기려고 했어. 그런데 우리 집 살림을 들여다보는 말이 반복되니까 내 집인데도 내가 허락받고 사는 사람처럼 느껴졌어. 아기 이불 얘기가 나왔던 날도 그랬어. 전화로 이불을 두고 말이 이어지는데 내가 순간 참지 못하고 언제 사달라고 했냐고 언성을 높였고 그건 내가 잘못했다고 바로 사과했어. 엄마, 아빠, 내가 화를 낸 건 맞아. 그래서 그 다음날 남편한테도 내 말투는 미안하다고 했고 대신 이런 일마다 당신이 중간에서 조금은 막아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어. 그런데 남편은 그 말을 듣고 내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나한테 사회성이 부족하다고 했어. 더 아팠던 건 그 말을 내 성격만이 아니라 아빠 일까지 끌어와서 반복했다는 거야. 아빠, 내가 지금 아빠한테 그 얘기를 꺼내는 것도 너무 조심스러워. 예전에 우리 가족에게 약한 곳으로 남아있는 일을 남편이 싸움 중에 내 성격을 깎아내리는 말로 가져왔다는 게 아직도 목에 걸려. 그때부터 나는 시댁 말보다 남편의 말이 더 무서워졌어. 어른들 말이 힘든 건 참을 수도 있는데 내 옆에 있어야 할 사람이 내가 제일 아픈 곳을 알고도 거길 눌렀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그리고 시어머니 방문은
계속 이어졌어. 출산하고 몸도 마음도 아직 회복 중일 때부터 약 2달에 한 번쯤 오셨고, 길게 계실 때는 2, 3주를 머무셨어. 엄마, 아빠 손님이 며칠 오는 거면 나도 이렇게까지 말 안 했을 거야. 그런데 아기는 어리고 생활비는 빠듯한데 새끼밥을 챙기고 집안일 거의 전부를 하다 보면 하루가 그냥 부엌이랑 아기 울음 사이에서 끝났어. 남편한테 힘들다고 말하면 남편은 내가 그 정도까지 힘든 줄 몰랐다는 식으로 받아들였어. 나는 그 말이 더 서운했어. 같이 사는 사람이 내 하루를 이렇게 모르고 있었다는 뜻처럼 들렸거든. 세 번째로 길게 계신 뒤에는 나도 더는 못 넘겼어. 이렇게 장기 체류가 계속되면 나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정말 그 말까지 꺼냈어. 그 말을 하고 나서야 방문 기간이 약 3일 정도로 줄었어. 겉으로 보면 내가 원하던 변화가 조금 생긴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엄마 아빠 나는 그 뒤에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았어. 왜냐하면 내가 원한 건 시어머니를 미워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집 안에서 내 몸과 아이 돌봄과 부부 경계를 같이 지켜달라는 거였어. 그런데 남편은 내가 아프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 말하고 나면 내 사회성을 탓했어. 나도 내가 예민한 건지 계속 되물었어. 하지만 생활비월 60만 원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는 집에서 2, 3주 손님살이를 버티는 게 당연한 일인지 엄마 아빠 앞에서도 솔직히 모르겠어. 더 힘든 건 내가 사과해야 할 대목은 사과했는데도 남편이 내 가족 상처를 다시 꺼냈다는 거야. 싸움이 끝나도 그 말은 남아서 다음에 또 선을 말하면 내가 또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겁이 났어. 엄마 아빠. 나 이 결혼을 쉽게 놓고 싶어서 이러는 거 아니야. 아이도 있고 함께 만든 집도 있고 줄어든 방문 기간만 보면 붙잡아 볼 이유가 아주 없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계속 살아보려면 남편이 적어도 내 편에서 경계를 같이 세워줘야 하잖아. 나는 혼자 밥 차리고 혼자 미안해하고 혼자 선 긋는 결혼을 평생 할 자신이 없어.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묻고 싶어. 방문이 줄었다는 이유로 이 결혼을 더 붙잡아 봐야 할까? 아니면 가장 아픈 말을 반복한 사람과는 지금 멈추는 게 맞을까? 듣는 사람들한테도 댓글로 물어볼게. 이런 결혼은 계속해 볼지, 지금 멈출지 둘 중 하나를 골라서 말해줘. 엄마, 아빠, 집들이 선물이라던 에어프라이어 받침대에 먹다 남은 흔적이 붙어 있었어. 결혼하고 신혼집에 들어온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그걸 새 선물처럼 들고 왔어. 이 이야기는 인터넷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할게. 엄마, 아빠, 나 이거 말하다 보면 내가 너무 예민한 사람처럼 들릴까 봐. 아직도 조심스러워. 우리 결혼식은 사정 때문에 조금 미뤘지만 남편이랑 나는 먼저 신혼집에서 살고 있었어. 그 집에 들어간 지 2달쯤 됐을 때 추석도 겹치고 집들이도 할 겸 시부모님이랑 시누이네가 오기로 했어. 그날 나는 아침부터 거의 8시간 동안 음식을 준비했어. 남편도 집 정리를 도왔고 집안도 처음 손님 받는 날이라 내가 괜히 더 긴장했고 음식도 계속 확인했어. 나는 그냥 가족들이 와서 밥 먹고 가는 날이라고 생각했어. 선물을 꼭 받아야 한다고 기대한 것도 아니고 누가 뭘 안 사왔다고 서운해할 마음도 없었어. 그런데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커다란 에어프라이어를 들고 들어오더니 집들이 선물이라고 했어. 박스 포장은 없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그냥 고맙다고 받았어. 엄마, 그때 내가 바로 싫은 티를 낸 건 아니야. 음식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가까이 살펴보지도 못했고
집들이 선물이라고 하니까 일단 고맙다고 말했어. 밥을 먹고 나서 내가 그걸 한번 보려고 받침대를 빼봤는데 거기에 눌어붙은 음식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 밀가루 반죽 같은 자국도 보이고 겉에는 생활기스랑 기름때가 있었어. 나 순간 손이 멈췄어. 새 선물이라고 받은 물건에서 그런 흔적이 나오니까 처음에는 반품이나 교환을 해야 하는 물건인가 싶어서 혹시 우리가 교환을 해야 하면 늦기 전에 확인해야 하잖아. 그래서 영수증이 있냐고 물어보려고 했어. 남편도 처음에는 판매처나 제조사에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어.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둘 다 누가 쓰던 물건이라고는 생각을 못 했어. 그런데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서로 눈치를 보는 것처럼 보였고 그냥 쓰면 된다는 식으로 넘어가려고 했어. 그 말 듣고 남편 얼굴이 굳었어. 남편이랑 시아버지가 같이 어떻게 된 거냐고 묻자. 시누이가 결국 자기들이 1년쯤 쓰던 제품이라고 말했어. 새 모델을 샀는데 버리기는 아까워서 가져왔다는 말까지 나왔어. 엄마, 아빠. 나는 그때 중고라서 무조건 싫다는 게 아니었어. 가족끼리 쓰던 물건을 줄 수도 있지. 근데 적어도 쓰던 거라고 먼저 말했어야 하잖아. 받는 사람이 괜찮다고 해야 선물이 되는 거지. 음식 흔적 남은 걸 새집들이 선물처럼 건네면 그건 마음보다 숨긴 게 먼저 보였어. 시어머니랑 시누이는 가족끼리는 그런 것도 돌려 쓰는 거라고 했어. 내가 예민하게 구는 것처럼 말하니까. 나도 처음 시댁 식구들 앞에서 크게 말하기가 어려웠어. 남편은 그 자리에서 집에 갈 때 다시 가져가라고 했어. 나는 옆에서 가만히 있었는데 남편이 그렇게 말해줘서 겨우 숨이 쉬어졌어. 저녁이 돼서 남편이 다시 차분하게 말했어. 마음만 받겠다고 우리 집에서는 이 물건을 쓰기 어렵다고 가져가 달라고 했어. 그런데 시어머니랑 시누이는 성의를 무시하는 거라고 했어. 이미 준 거니까 받은 사람이 알아서 처리하라는 말이 나왔고 그때부터 목소리가 높아졌어. 엄마, 아빠, 내가 제일 답답했던 건 그거였어. 처음부터 쓰던 거라고 말했으면 내가 고맙게 받을지 말지 정했을 텐데. 들킨 뒤에도 우리 보고 처리하라고 하니까 내 집이 갑자기 남의 물건 버리는 곳처럼 느껴졌어. 말다툼이 길어지면서 남편이 결국 에어프라이어를 들고 내려갔어. 그리고 시누이 차 앞에 두고 올라왔어. 그 뒤로 시어머니랑 시누이 전화가 왔어. 남편은 나한테 절대 받지 말라고 차단하라고 했어. 나도 아직 마음이 복잡해. 선물값을 따지고 싶은 게 아니라 새 집에 처음 온 가족들이 왜 쓰던 흔적을 숨기고 선물이라고 했는지 그게 계속 걸려. 댓글로 둘 중 하나만 말해줘. 1년 쓰던 에어프라이어를 그냥 받으라고 할 거야? 아니면 그 자리에서 돌려보내라고 할 거야? 엄마, 아빠. 시누이가 돌진한 아이를 계속 봐달라더니 내가 거절하자 남편한테 시터비 500만 원 얘기까지 꺼냈어. 직장 그만두고 집에 있는 며느리니까 자기 아이를 맡아도 된다는 식으로 선을 넘은 거야. 이 이야기는 인터넷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이야기는 인터넷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할게. 나 진짜 이 일을 어디까지 가족 일로 봐야 하는지 아직도 헷갈려. 나 결혼한 지 이제 1년 조금 넘었잖아. 남편은 일이 바빠도 수입이 안정적인 편이라서 결혼하고 나서는 남편 권유로 원래 하던 일을 그만뒀고 지금은 학원에서 주 2회 정도만 파트로 수업을 맡고 있어. 그래서 시댁 사람들 눈에는 내가 집에만 있는 사람처럼 보였나 봐. 그런데 엄마 아빠, 나는 급한 한두 번 말고 남의 아이를 계속 책임지는 건 안 된다고 생각했어. 처음 전화는 시누이한테 왔어. 복직을 해야 하니까 돌진한 자기 아이를 내가 봐줄 수 있냐고 하더라.
나는 한두 번 급할 때는 괜찮아도 계속은 곤란하다고 바로 말했어. 그런데 신우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 아이도 없고 집에서 노는 사람이 도에 못 봐주냐는 식으로 말했고, 어린이집 보내면 아이가 균을 옮을까봐 미안하다고도 했어. 나는 친족하여도 계속은 못 봐준다고 다시 잘랐어. 그랬더니 신우이가 남편 돈으로 편하게 산다는 식으로 쏘아 붙였고, 그 말 듣는 순간 내가 가족이 아니라 빈 시간 많은 사람으로 계산된 느낌이 들었어. 전화를 끊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한테도 전화가 왔어. 시어머니는 힘들게 가진 아이고, 어린이집은 걱정되고, 내가 건강하고 시간이 많으니 도와주면 나중에 내 아이 키울 때도 수월할 거라고 말했어. 엄마, 아빠, 그 말이 제일 숨 막혔어. 내 몸과 내 시간을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아이를 낳을지도 모른다는 이유까지 끌어와서 조카 돌봄을 연습처럼 말하는 느낌이었거든. 나는 시어머니한테도 계속 맞는 건 어렵다고 말했어. 그런데 저녁에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는 당분간만 조카를 케어해줄 수 없겠냐고 묻더라. 남편 말은 완전히 막무가내로 들이민 건 아니었어. 나중에 다시 얘기해보니 3월 어린이집 새학기 전까지만 생각했고, 누나나 어머니가 더 늘리려 하면 자기가 자르겠다고 했대. 그래도 그때 내 귀에는 결국 나보고 맡아달라는 말로 들렸어. 내가 제일 걱정한 건 책임이었어. 돌 지난 아이를 계속 봐주다가 다치기라도 하면 그때는 고맙다는 말보다 왜 제대로 못 봤냐는 말이 먼저 나올 것 같았어. 기간도 한번 시작하면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았고. 그래서 남편하고 말다툼이 났고. 나는 다른 방으로 갔어. 그날 새벽에 있었던 일을 적었어. 그 다음에는 남편하고 정리되기 전까지 시댁 전화를 받지 않았어. 그리고 일이 정리될 때까지 나도 시댁 쪽에 아무 말도 더 보태지 않았어. 그런데 흐름이 이상하게 바뀌었어. 신우이가 남편한테 먼저 연락해서 올케가 그렇게 싫다 하면 시터 비용을 조금 보태줄 수 있겠냐고 했다는 거야. 그 말을 들으니까 처음부터 진짜 목적이 돌봄만은 아니었나. 돈을 바란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 신우이 쪽 설명은 이랬대. 시어머니 혼자 아이를 오래 보기는 힘들고 두돌이 되고 좀 더 면역력이 생기면 이 어린이집을 보내겠다면서 그전 1년은 시터를 쓰고 시어머니가 같이 봐주겠다는 말이었대. 엄마 아빠, 남편이 내게 전한 말은 그랬어. 남편은 나한테 어떻게 할지 물었어. 나는 직접 아이를 보는 건 절대 못한다고 했고 남편도 그 부분은 더 밀지 않았어. 대신 원래 생각했던 금액 정도로 500만 원까지만 주고 그 이상은 더 주지 않자는 쪽으로 정했어. 엄마 아빠? 그래서 내 애볼 일은 없어졌어. 직접 돌봄은 하지 않는다는 결론만큼은 분명해졌어. 남편은 마지막에는 직접 돌봄을 더 밀지 않았지만 처음에는 나한테 당분간만 해줄 수 없냐고 물었어. 내가 집에 있는 시간이 생겼다고 해서 시댁 아이를 맡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엄마 아빠, 나는 지금도 묻고 싶어. 신우이가 계속 아이를 봐달라고 하다가 결국 시터비 500만 원 얘기까지 꺼낸 상황에서 내가 끝까지 직접 돌봄을 거절한 건 당연한 선긋기였을까? 아니면 가족 사이에 너무 차갑게 끄는 걸까? 댓글로 둘 중 하나만 골라줘. 엄마, 아빠, 반만 낸 신혼집 작은 방을 남편이 자기 몫이라며 시동생을 거의 날마다 재웠어. 내가 방문을 줄여달라고 하자 웨딩 사진 액자까지 던졌어. 이 이야기는 인터넷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할게. 결혼한 지 석 달쯤 됐을 때였어. 집은 둘이 비슷하게 돈을 보태고 대출까지 끼워 마련한 작은 신혼집이었고
나는 매일 왕복 3시간 가까이 출퇴근했어. 남편 동생은 회사가 우리 집 쪽에서 더 가깝다는 이유로 처음엔 하루 이틀에 한 번씩 와서 잤고 일요일에도 거의 빠지지 않았어. 우리 부부가 같이 쉴 수 있는 날이 일요일뿐이라 나는 점점 숨이 막혔어. 내가 남편에게 이제 줄였으면 좋겠다고 말하자. 남편은 자기도 돈을 냈으니 작은 방은 자기 몫처럼 쓸 수 있다고 했어. 그 말을 듣고 나는 이 집에서 내 불편은 어디에 놓이는 건지 한참 말이 안 나왔어. 그날 밤 우리는 따로 잤고 다음날 남편이 먼저 출근한 뒤 나는 화가 난 상태로 현관 비밀번호를 바꿨어. 반차를 내고 집에 돌아가 다시 원래대로 바꾸기로 했어. 반차를 내고 집에 돌아왔더니 시동생이 이미 안에 있었어. 나는 최대한 짧게 앞으로는 이렇게 자주 오지 말아달라고 말했어. 시동생은 형도 아는 일이냐고 묻더니 작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그 뒤 남편이 돌아오자 말싸움이 크게 번졌어. 내가 이 집에서 나가라고 하자 남편은 돈을 내놓으면 나가겠다는 식으로 맞섰어. 그러다 남편은 웨딩사진 액자를 집어 던졌고 시동생과 같이 집을 나갔어. 엄마, 아빠, 그 액자가 깨진 순간부터 나는 이게 단순한 손님 문제가 아니라고 느꼈어. 그런데 그 뒤에도 시동생은 다시 집에 왔어. 날마다 온다고 느껴질 만큼 잦았고 집안은 정리되지 않은 채 남는 날이 많았어. 어느 날 설거지통에 깨진 맥주컵 조각이 있었는데 나는 모르고 설거지하다 고무장갑이 뚫리며 손을 베었어. 누가 일부러 그랬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일 뒤로 집안 물건 하나도 편하게 만질 수가 없었어. 나는 그때부터 출입구와 엘리베이터 방문 기록, 웨딩사진 액자와 어질러진 집 사진, 카톡을 모았어. 부부가 함께 쓰던 차의 블랙박스 녹음과 시동생이 내 명예카드를 쓴 기록도 확인했어. 집을 나온 지 며칠째 되던 날, 나는 더는 같이 못 살겠고 정리할 준비를 하겠다는 뜻을 남편에게 전했어. 그제야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고 친정오빠와 사촌동생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미안하다고 했어. 부부를 위해 다시 살겠다고 해서 나는 한 번만 더 믿어보기로 했어. 집으로 돌아간 뒤 약 2주 동안은 시동생도 오지 않았고 남편도 전보다 조심하는 것처럼 보였어. 그런데 그 조용함이 오래가지는 않았어. 작은 방 컴퓨터에서 집 시세, 명예 바꾸는 법, 사실혼, 재산 분할, 이혼 전문 변호사 같은 검색 기록을 봤어. 그 순간 머리가 차가워졌어. 나한테 미안하다고 말하던 사람과 뒤에서 그런 단어들을 찾아보던 사람이 같은 남편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 말다툼이 다시 벌어졌을 때는 남편이 나를 더 화나게 만들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곧 녹음 중인 정황도 봤어. 나는 더는 이 집에서 내가 안전하게 말할 수 없겠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다시 짐을 챙겨 나왔어. 이번에는 오빠네 집에 머물면서 재산을 어떻게 정리할지 준비했어. 결국 우리는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관계를 정리하게 됐어. 내가 말할 수 있는 결말은 재산을 6대 넷으로 나누고 현금 1,000만 원을 받는 쪽으로 마무리했다는 거야. 시동생이 했던 비아냥과 남아있던 메시지들은 따로 저장해뒀어. 나중에 다시 귀찮게 하면 그때 확인할 수 있도록 남겨둔 거였어. 엄마, 아빠? 아오페를 만난 사람이었는데 결혼한 지 100일쯤 만에 끝이 났어. 한 달 전만 해도 이렇게 끝날 줄 몰랐는데 아직도 모든 게 허무하게 느껴져. 엄마, 아빠, 이 관계를 한 번 더 지켜봤어야 했을지, 여기서 끝낸 게 맞았을지 둘 중 하나만 댓글로 말해줄래? 출발 전에 객실이랑 체크인 방법까지 전화로 물어봤는데 4시간 달려 도착한 숙소 앞에서 그 가격으로는 못 들어간다는 말을 들었어요. 이 이야기는 인터넷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짧게 쉬러 갈 숙소를 찾다가 숙박 앱에서 말도 안 되게 싸게 올라온 풀빌라 객실을 봤어요. 원래는 꽤 비싼 방인데 그날 화면에는 하루 숙박이 거의 커피값처럼 보였고 혹시 몰라 지인에게도 그 화면을 보내 보여줬어요. 그래도 너무 싸니까 그냥 들뜨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출발 전에 숙소로 전화해서 제가 예약한 객실을 말하고 어떻게 체크인하면 되는지 물었어요. 제가 객실까지 말하고 체크인 방법을 물었으니 현장에 가면 제 이름과 예약부터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적어도 예약이 없는 건 아니겠다고 믿고 4시간 걸리는 길을 움직였어요. 도착해서 이름을 말했는데 처음부터 제 예약이 바로 조회되지 않는다는 분위기였어요. 기다리던 마음이 그때부터 조금씩 이상해졌고 저는 예약 화면을 다시 꺼내 보여줬어요. 관계자는 정산 금액을 묻더니 업주 쪽에 전화해 보라는 식으로 말했어요. 저는 이미 결제했고 체크인 방법까지 물어봤는데 왜 현장에 와서야 이런 말을 듣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통화에서는 가격이 잘못 올라간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이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판매자에게 다시 확인했어야 한다는 식으로 돌아오는데 저는 그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그 다음에는 돈을 더 내면 이용할 수 있다는 제안이 이어졌어요. 정확히는 제가 결제한 금액과는 전혀 다른 금액을 더 내야 한다는 말이었고 저는 그걸 그 자리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4시간을 달려와 숙소 문 앞에 서 있는데 갑자기 더 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사람이 바로 계산이 안 되잖아요. 저는 최소한 여기까지 온 교통비라도 어떻게 해줄 수 없냐고 물었어요. 그쪽에서는 줄 이유가 없다는 식으로 말하다가 다시 무료로 머물다 가라는 취지의 말도 했어요. 방금 전까지 안 된다고 하던 일이 갑자기 된다는 말처럼 들려서 저는 더 혼란스러웠어요. 저는 그 말대로 일단 알겠다고 했어요. 그래도 플랫폼 상담에도 상황을 말했지만 판매자 쪽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답만 돌아왔어요. 그 사이 시간은 계속 지나가고 있었어요. 여행하러 온 기분은 사라지고 오늘 잘 곳을 다시 찾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만 커졌어요. 그러다 다시 연락이 왔고 무료로 머무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식으로 말이 바뀌었어요. 대신 소액을 줄 테니 나가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저는 그때 정말 기운이 빠졌어요. 저한테는 그 돈이 큰 보상처럼 느껴진 게 아니었어요. 이미 4시간을 써서 도착했고 예약한 방에는 못 들어갔고 그날 밤 잘 곳까지 다시 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결국 저는 그 숙소에 머물지 못하고 근처 다른 숙소를 당일로 다시 예약했어요. 놀러 가려고 잡은 하루가 같은 날 숙박비를 한 번 더 결제하는 날이 돼버렸어요. 나중에 플랫폼에서는 제가 숙소에 직접 전화하면 환불 처리가 가능하다고 안내했어요. 하지만 그 안내를 받았을 때도 숙소 쪽에서 먼저 해결해 준 건 아니었고, 저는 이미 다른 숙소를 다시 잡은 뒤였어요. 그때까지 원래 예약 내역도 그대로 남아 있었고, 숙소에서 먼저 연락해 해결했다는 말도 없었어요. 더 답답했던 건 처음 결제한 예약이 바로 정리된 것도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저는 실제로 그 방을 쓰지 못했는데, 당시 예약 내역은 환불 없이 그 방을 이용한 사람처럼 처리돼 있었고, 그 상태가 제일 답답했어요. 다음 날에도 연락은 이어졌지만, 제가 들은 건 사과가 아니라 소액으로 합의할 생각이 있느냐는 말에 가까웠어요. 저는 그 제안을 받지 않았어요. 제가 원했던 건 큰 싸움이 아니라 출발 전에 물어본 손님이 4시간 뒤 문 앞에서 다시 밀려나지 않는 거였어요. 결제한 숙소는 쓰지 못했고 다른 숙소는 다시 결제했고 마지막에는 소액 제한을 거절한 상태로 남았어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그 소액 제한을 받고 끝내셨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거절하셨을까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엄마, 아빠, 오빠 결혼할 때 내 결혼 자금 1억까지 신혼집에 먼저 쓰자고 했던 거 아직도 기억하지? 오빠도 나중에 갚겠다면서 그 돈을 달라고 했고, 이야기는 인터넷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할게. 엄마, 아빠. 오늘은 내가 이 얘기 끝까지 해볼게. 그때 오빠가 결혼 준비한다고 하면서 돈 얘기 나왔잖아. 오빠가 모은 1억, 엄마, 아빠가 오빠 몫으로 준비한 1억, 상대 쪽 3천까지. 그리고 내 목 1억도 따로 있다는 걸 우리 다 알고 있었지. 오빠 돈과 내 돈은 처음부터 다른 돈이었고 나는 그 상견례 안 갔잖아. 엄마 아빠가 집에 와서 들려줬지. 사돈 쪽에서 서울 전세가 비싸다면서 남자 쪽이 더 힘써달라고 했고 내 목 1억도 일단 오빠 신혼집에 보태 쓰자고 했다며. 그 말 듣고 바로 말이 안 나왔어. 내가 있던 자리도 아닌데 내 이름이랑 내 돈이 거기서 같이 나온 거잖아. 내 결혼이 언제일지도 모르는데 왜 내 몫이 오빠 결혼에 먼저 들어갈 돈처럼 된 건지 아직도 이해가 안 돼. 그때 엄마 아빠도 그 자리에서 안 될 것 같다고 말했잖아. 그래도 집에 와서까지 마음이 찝찝했어. 나는 그 말이 상견례 자리에서 한 번 나온 말로 끝날 줄 알았거든? 근데 오빠가 나한테 직접 그랬잖아. 그 돈 좀 먼저 쓰게 해달라고. 자기가 나중에 갚겠다고. 사돈 쪽 말만으로도 기가 막혔는데 오빠 입에서까지 그 말이 나오니까 엄마 그건 아직도 귀에 남아. 나한테는 그게 그냥 빌려달라는 말처럼 안 들렸어. 오빠 결혼은 급하고 나는 아직 멀었으니까 일단 내 몫부터 내놓으라는 말처럼 들렸어. 엄마 아빠 나 그때는 부탁을 듣는 딸이 아니라 내 몫을 먼저 내줘야 하는 사람처럼 느껴졌어. 그래서 내가 가만히 못 있었잖아. 내가 가족들한테 이 일을 알리자 오빠가 바로 화내면서 전화했잖아. 내가 일을 키웠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도 너무 서운했어. 집 구하기 어렵다는 말은 나도 알아. 서울 전세 비싸다는 얘기도 엄마 아빠한테 들었고. 그래도 따로 준비해둔 네모까지 오빠 쪽에 먼저 써도 되는 것처럼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 결국 오빠는 그대로 결혼했고 나는 결혼식 뒤로 오빠를 안 봤잖아. 돈 때문에 삐친 것처럼 넘길 일이 아니었어. 내 몫을 먼저 쓰자던 말이 계속 걸려서 마음이 쉽게 풀리지 않았어. 시간이 지나도 그 일이 내 안에서 없어지지는 않았어. 오빠 결혼은 지나갔는데 내 목 1억을 먼저 쓰자던 말은 계속 남았고 나는 그 뒤로 오빠 부부랑 거리를 두고 지냈어. 그러다 3년 4개월쯤 지나서 엄마 아빠가 노후에 월세 받으려고 갖고 있던 원룸을 처분했잖아. 오빠한테 8천을 더 보태주고 내 목도 먼저 챙겨줬지. 그때 엄마 아빠가 내 목까지 먼저 챙겨준 건 정말 고마워. 그래도 마음이 그냥 가벼워지지는 않았어. 돈을 받았다고 해서 그때 내 돈을 먼저 내놓으라던 말까지 다치 없어지는 건 아니더라. 나는 오빠 결혼식 뒤로 오빠 부부를 따로 만나지 않았어. 그냥 그렇게 거리를 두고 지냈어. 내가 더는 편하게 마주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지금 엄마 아빠한테 묻는 거야. 그 말을 직접 듣고 온 것도 엄마 아빠고, 나중에 내 몫을 먼저 챙겨준 것도 엄마 아빠잖아. 내가 오빠 부부와 계속 이렇게 거리를 두는 게 괜찮은지 정말 묻고 싶어. 나는 아직 오빠를 생각하면 그때 내 이름보다 내 돈이 먼저 불린 느낌이 떠올라. 가족이라서 참아야 한다는 말만으로는
마음이 안 움직여. 그 선이 한번 넘어오려 했다는 게 계속 남아. 내가 너무 오래 붙잡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정도 거리를 두는 게 나를 지키는 건지 아직도 모르겠어. 엄마 아빠 앞이라서 더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 나는 그 돈을 받았으니까 이제 다 끝났다고는 못하겠어. 엄마 아빠가 내 몫을 먼저 지켜준 건 알아. 그래도 내 동의 없이 그 돈을 오빠 쪽에 먼저 넣으려 했던 일까지 아무 일 아닌 척 넘기고 싶지는 않아. 엄마 아빠, 내가 오빠 부부와 계속 거리를 두는 게 너무한 걸까? 아니면 아직은 그럴 수 있는 걸까?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도 댓글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남겨줘.